자, 266페이지 협회와 보충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협회는 아주 가벼운 단어입니다. 협회, 그래서 가벼우면서 문제는 지금 최근에 약 2문제씩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도 가볍고 출제도 2문제씩이나 되고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단원인데 내려가면 1번 설립 목적. 자, 설립 목적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공부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줄 읽어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줄 바꿔서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협회는 누가 설립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또 설립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는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즉 임의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 협회의 법적인 성격이 그런 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협회라는 단원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협회가 뭐라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협회는 반드시 법인으로 가져가는구나. 그리고 사람들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져갑니다.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 사람들로 구성되면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성격들이 묻어 있으니까 협회 하면 자동으로 기억할 것 비영리 사단법인, 그 말을 기억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267페이지 이제 협회의 설립 절차인데 별표입니다.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지금 협회가 없다고 보고 협회는 어떻게 설립할까요? 설립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그 줄 것입니다. 회원 300명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어떻게 설립한다고요? 첫째,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회를 개최합니다. 자, 발기회라는 말은 지금 협회가 없으니까 설립하잖아. 그죠? 우리 회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우리 회 이름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하자라고 정관 규칙을 정합니다. 정관을 정하고 나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엽니다. 창립총회. 그때 창립총회를 열어서는 반드시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전부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로 의결하려면 세 번째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인가다?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네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협회의 설립 절차 네 가지가 연결되는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왔다. 그죠?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충학습합니다. 회원 얼마라고요? 300명 이상이 발기회를 엽니다. 그때 회원이 누굽니까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창립총회를 여니까 자동으로 회원은 개업 공인중개사들만 됩니다. 즉 소속 공인사나 중개보조원이 회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 300명이 발기회를 개최하고 나면 600명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여는데 그럼 600명이 모여라 이러니까 서울에서만 소복이 600명이 왔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단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시, 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 라는 구질구질한 숫자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300의 배수 600 그리고 120 이렇게 잡아봅니다. 창립총회를 열으면 이제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서 성립을 하는데 협회는 전부 누가 감독한다? 국토장관이 감독합니다. 그 다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본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본사가 있는 곳인데 예전의 법은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했다가 지금은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로 바뀌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라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을까요? 하면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죠? 행정 수도는 세종시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두라라고 법을 못 만드니까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하면 X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까지 해서 세밀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단어를 보면서 정리합니다. 협회 회원은 누구만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됩니다. 그 다음 협회는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OX. X입니다. 뭐라 그랬죠?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정확하게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단어는 설렁설렁 공부하면 점수도 설렁설렁 나옵니다. 12.5, 27.5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계셔야 된다. 그죠? 설립 절차.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하면 틀리지만 현재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있습니다. 봉천역 9번 청사로 나가면 있습니다. 9번인지 8번인지는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본사는 서울에 둔다 하면 틀린다.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구성을 설립을 했으면 조직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협회의 조직이 들어옵니다. 자, 조직 보시니까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입니다. 시, 도에는 지부를, 시, 군, 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하나 더 줄 겁시다. 이때 지부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하는데 줄 거고 별표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게 해마다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거 보고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별표 탁 찍어 놓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립을 했으면 조직을 갖추는데 협회는 본사가 하나 있겠죠. 있고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는데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 군, 구에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조차도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지부는 어디에 둔다고요? 시도에, 지회는 시, 군, 구에 둘 수 있는데 이것도 지부는 시, 군, 구, 지회는 시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잡으시고 요게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 군, 구에 둔다는 게 잡혔으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니까 그거는 그대로 따라 붙으면 됩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부가 어딘지 지회가 어딘지 이것조차도 헷갈리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책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 주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내 주소가 그렇게 돼 있으면 협회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겠죠? 서울특별시 지부 되겠죠? 시도는 지부니까 서울시 지부 노원구 중계동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노원구 지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소대로 한번 적어보라고. 거기에 뭐라고?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이렇게 한번 적어야 지부와 지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기억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자기 주소대로 적는 건 안 적어내겠습니까? 좋아요. 서울시 노원구 지금 이게 이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못 적고 있다니까요. 저거 봐요. 자기 주소대로 빨리. 서울 성북구 상성동 이런 거 적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지금 내 주소가 서울 성북구 삼성동이다. 그러면 서울시 지부 성북구 지회 고래 적어놔야 되지. 지금 그래서 시도와 지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어보라 그러잖아. 지금 그죠? 거기는 어떻게 적어?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그걸 잘 적었어요. 근데 내가 노원구라고 적으라 그래서 적은 거 아닌가 지금? 집이 어디 무슨 동인데? 노원구 무슨 동? 하계동. 노원구 하계동 맞죠? 그건 정확하게 잘 적었고. 이거는 서울시 지부 또 노원구 지회 적어놨잖아. 봐. 또 이게 노원구 내가 적으라 그래. 집이 어디 무슨 동인데? 도봉구잖아. 봐. 그럼 이래 적으면 안 되지. 또 봐. 이제 못 알아듣고 있잖아 지금. 지금 도봉구에서 왔으면 서울시 지부 도봉구 지회 이래 적어야 되지. 그래야 지부와 지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고민해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어제 빨리 옮겨 적어요. 빨리. 그래서 지부 지회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적으셨어요? 노원구 지회. 노원 아닌데 또 노원 적었지. 상계. 그래서 노원구. 뭐라고 적으셨어요? 똑같아. 상계. 뭐라고? 경기도 지부 양주시 지회. 봐요. 이래 총명한 사람 있잖아. 봐요. 얼마나 총명한가 하면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두 개가 딱 오잖아요. 양주에서 왔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부는 시도니까 자기는 양주에서 왔으니까 경기도지부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양주에서 왔으면 양주시 지회 이렇게 해야 지부 지회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탁 던지니까 두 개가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아주 총명한 학생인데 여기까지만 총명할까봐 걱정입니다. 여기까지만. 이건 당연한 거,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뭐를 전달했다?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적으셨어요. 만약에 의정부서 왔으면 어떻게 적어야 되죠? 경기도지부, 의정부시 지회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그죠? 그렇게 적혀졌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부, 지회가 이게 잡혀야 지부를 만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장에게 신고한다는 게 따라 붙는다니까 이게. 그죠? 조직을 갖췄습니다. 자, 조직을 갖췄으면 이제 그냥 넘기면 이제는 업무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협회가 하는 업무가 나타나는데 이 협회가 외진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이런 걸 시험에 거니까 이걸 안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협회가 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한 업무가 있고 받아서 하는 업무,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협회 단원이 자체가 외진 단원이지만 이런 업무를 시험에서 물으니까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수탁이라는 뜻은 받아서 하는 것을 수탁이라 그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 받아서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하는 건 몇 개? 두 개. 이 수탁 업무인데 좀 이따 바로 이어지지만 협회가 받아서 하니까 수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위탁 업무다 그래요. 그래서 위탁 업무도 똑같은 거예요. 실무 교육과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 업무다 이래도 되고 협회가 받아서 하니까 수탁 업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고유 업무가 모두 7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 같으면 이런 고유 업무 7가지 공부 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체가 벌써 외진다는 데다가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하고 쓱 넘어가고 시험에는 나오고 조졌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매년 나오기 때문에 고유 업무 공부하셔야 돼요. 자, 협회가 하는 고유 업무 1번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갑니다. 말이 많으니까 핵심 단어 품위 동그라미,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제도 동그라미 합니다.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지도 동그라미, 윤리 헌장의 제정과 실천 윤리 헌장 윤 동그라미,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 동그라미 합니다. 6번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 동그라미, 7번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말이 많으니까 달성 정도의 동그라미. 자, 그럼 핵심 단어를 동그라미 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협회의 고유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나요. 회장 이름이 윤정공 씨예요. 제가 만나보니까 파평윤 씨다 그런 말 합니다. 자, 그러면 협회 업무니까 협회 회장이 누구다? 윤정공 씨가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은 끝난다. 그죠? 회장 이름이 뭐라고요?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습니다. 자, 노래 제목이 잡히신 분들은 윤이 뭘까요? 윤 하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윤리 헌장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뭐 윤복희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윤 하면 저절로 윤리 헌장이 탁 올라온다니까요. 정 하면은 정보 제공에 관한 거, 공제 사업 할 수 있다. 오늘 공부했습니다. 업무 보정 설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보정보험, 공제, 공탁을 하는데 공제는 누가 한다? 협회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제 사업 할 수 있잖아요, 협회가. 그 다음 품위만 나오면 저절로 붙는 말이 뭡니까? 품위는 유지해야 되죠. 품위 유지에 관한 업무, 제도를 연구 개선하는 업무, 지도. 자,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지도한다 그 말이나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 연수시킨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고유 업무입니다. 달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10달 남았으니까 지금 뭐를 잡아야 된다? 고유 업무 하면 회장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해놓고 따라가 붙습니다. 윤 하면 윤리 현장밖에 시험에 나올 게 없거든, 그죠? 시험에 이게 이렇게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 안 할 수 없는데 필기하지 마시고 다음 중 중개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 1. 중개업 2. 윤 3. 정 4. 공 5.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지금 답이 이게 몇 번이죠?
자, 지금은 여러분이 바로 옆에 공부를 하고 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여기 중개업을 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답이 몇 번? 1번이에요. 이 기출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본고사 치는 날 1시간 동안 중개업에 관한 문제를 지금 40개를 풀고 있는데 협회가 중개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1번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할 것 같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가야 된다고. 가는데 딱 보니까 5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는 뭐 되게 이거 이제 영양가 없어 보이잖아. 그죠? 잘 몰라도 5번을 확실히 탁 하고 탁 찍는다고 이거를. 그죠? 나와서 책 찾아보고는 조졌다. 이제 한 문제 날아갔는 거예요, 지금. 답이 몇 번인데? 1번인데 확실을 갖고 5번 찍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조졌다 이래 되는 거예요. 기타 목적 달성에 너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협회 업무라는 말이 시험에 탁 뜨면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다 해놓고 꼼꼼하게 잡아내야 돼, 하나하나를. 그래서 한 문제거리를 지금 따라갑니다. 우리는 기출됐던 문제를 틀리면 자존심 상합니다, 완전히. 자, 이럴 수도 있겠습니까? 다음 중 협회의 업무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해놓고 1번 실무교육, 2번 윤정공 목적 달성. 답이 몇 번? 아, 역시 1번이죠. 1번은 뭐다? 수탁 업무, 나머지는 고유 업무. 업무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와봐라.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 회장 이름을 알므로써 아주 구질구질한 단언이지만 협회 고유 업무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윤정공 회장이 어디 윤씨라 그랬죠? 그래, 차트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잘 기억해요. 또, 파평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그런 거는 거죠. 참고로 회장이 윤정공 아닙니다. 공부할 때까지만 윤정공입니다. 밖에 나가서 또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쌤이 윤정공이라 하더라, 파평윤씨라 하더라 이러고 싸우고 안 돼요. 시험 공부할 때만 윤정공입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해마다 협회 회장이 윤정공이고 하여튼. 원래 시험 되는 사람은 한 해밖에 안 해요, 윤정공은. 자, 그래서 어떻게 기억한다? 윤정공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다. 이게 고유 업무입니다. 자, 이 업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따라옵니다. 이 중에서 공제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따라붙기를 고유 업무 중에서 공제사업에 대한 목적하고 공제규정, 지금부터 공제에 관한 내용이 쫙 연결되는데 이 공제는 이렇게 감각을 살립니다. 아까 업무 보정 중에서 90% 이상이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그러면 공인유사는 얼마 가입한다 그랬죠? 20만 원쯤. 1억을 가입하려면 20만 원. 법인은 2억이죠. 그럼 한 4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몇 명이 있다? 8만 6천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8만 6천 명 중에 8만 명은 공제 가입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그것도 4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지만 20만 원 곱하기 8만 명 해봐요. 이 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60억쯤 돼요. 대략 한 200억쯤 돼요, 대략. 자, 그러면 이런 200억이라는 공제료를 받아서 이제 어떤 개업공사가 사고가 나면 이 돈으로 왕창 도와주는 게 공제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결혼식 갈 때 부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목적이 여기 나타납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6번 제일 위에 6번 찾았습니까? 이 경우 공제사업은 목적이 나타났죠. 줄 것입니다.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뭐를 목적으로 한다?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법 조문이고, 그죠? 엄청난 영리 사업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뭐 대략 한 200억이 돌았다 칩시다. 200억이 돌아가지고 이제 이 돈을 내고 회원들이 중개업을 하다가 중개 사고가 나면 이 돈으로 왕창 도와주는데 사고 나서 물어주는 돈이 대략 몇 프로쯤 될까요? 물어봅시다. 몇 프로쯤 될까요? 한 200억쯤 돌아가지고 한 해 동안에 사고 나서 물어주는 돈 얼마쯤? 20%. 그럼 20%면 한 40억쯤 안 되겠나? 이제 얼마쯤 물어? 80%. 그러면 200억 중에서 이 86, 한 160억쯤 물어주겠다. 그 생각이 그렇죠. 몇 프로쯤 물어줄까요? 그래, 얼마 안 되는데, 얼마? 10억. 그럼 10억이면 200억에 10억이면 5%네, 5%. 5%. 얼마쯤 물어줄까요? 50%. 그럼 200억 들어가지고 한 100억은 물어주겠다. 그죠? 해마다 통계를 딱 보면, 그죠? 사고율, 물어주는 율이 6에서 7%입니다. 6에서 7%. 그러니까 보험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입니다. 마냥 남습니다. 이거를 뭘 보면 하는가 하면 사고는 언제 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이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니까 이 돈은 쓰지 마라 하는 게 책임준비금인데 법에서 책임준비금을 얼마를 준비해라? 10%를 준비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사고가 10%가 안 넘는다는 뜻이에요.
만약 사고가 50%씩 나는데 10%만 준비가 안 되잖아. 그죠? 사고율이 지금 얼마라고요? 6, 7%예요. 6, 7%. 그럼 6, 7%니까 생각하기 좋게 10%라고 잡고 200억 중에 10%면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20만 원 내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다가 사고 나서 몇 천만 원 물어줬다. 이 말은 사고 났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게 1년에 몇 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6, 7%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협회가 이렇게 합니다. 20만 원씩 가입하고 1억에 가입했는데 1년 동안 사고 거의 없이 가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5년 동안 보험료만 내고 사고 한 번도 안 났다. 그러면 협회가 5년 이상 가입한 기업 공인중개사들은 30% DC를 해주겠다. 이런 제도를 만듭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죠? 그 다음 이게 200억 돌아가지고 지금 10%가 채 안 물어주니까 20억 빼면 180억이 남잖아요. 그럼 180억을 뭘 쓸까요? 뭐 하기는 관리비, 인건비 이런 거 쓰겠죠. 그럼 1년에 180억이면 10년이면 1800억이고 20년이면 3600억이 막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협회는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정신 차려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제 회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공제료만 받을 일이 아니고 사고가 안 난 사람들은 뭐 몇 프로 DC를 해주자. 대학생 자녀가 오면 등록금을 지원해주자. 이런 수익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봉천동에다가 빌딩을 구입해놓고 그 돈으로 빌딩 구입하면 월세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해서 뭐 장학 제도를 만들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서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얼마라는 돈이 들어와가지고 사고 나서 얼마가 나갔는지를 회원들 입장에서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은 국토장관이 이런 제도를 관리하는 것을 지금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잘 들으시면 지금 시험을 공부하셔서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제 중개를 잘해서 수수료를 받겠다, 뭐 돈을 벌겠다 이런 데 목적도 있겠지만 오늘 공부해보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노원구 지회장 이런 선거도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는 거라. 그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거든요. 국토교통부 산하의 협회가 그죠? 수백 개가 있습니다. 철도협회, 도로협회, 뭐 고속도로 공단협회, 뭐 5만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파워 센 게 중개협회입니다. 회원이 8만 명이 넘고 전국 읍면 단위까지 전부 회원이 다 있는 거라. 울릉도까지 다 있잖아 지금. 그죠? 거기다가 8만 명의 회원들과 막 무지막지한 돈 자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협회 회장이 되면 어디로 간다? 다음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준비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내려고 해요. 왜 그러면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야 중개업계에 자기들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협회 회장은 다음 코스 어디로 간다? 국회로 갑니다. 국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때는 중개업만 하지 말고 일단 노원구 지회장 한번 하고 서울시 지부장 한번 하고 윤정공도 한번 돼보라고. 윤정공도. 그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 있습니다. 굉장한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이 협회가. 그래서 협회가 이 자금을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배경을 들으시면서 지금 무지무지하게 남는 사업이지만 시험 칠 때는 우리 쌤이 영리 사업이라더래 그러면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들. 목적은 뭐라 그랬죠?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법률적으로 딱 봐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엄청나게 남습니다. 보험 사업 자체가 다 남는 겁니다. 왜냐면 사고율 자체를 확 줄여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자, 그런 개념을 보시면서 자, 다른 건 크게 보실 필요 없고 269페이지 3번의 회계관리 별표.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줄 거야 되죠.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번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동안 사업을 했으면 물어준 돈 얼마, 남은 돈 얼마, 회원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셋째 줄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내로 3개월에 동그라미 협회보동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번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요. 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뭐 할 수 있다?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무지무지한 돈이 돌아다니니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장관으로부터 동그라미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요청의 동그라미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 검사한다는 말이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토장관이 조사 검사할 수 있다. OX, X, 금융감독원장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말은 지 맘대로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국토장관이 행사 다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회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 요거 딱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하단에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 이런 게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 옆에다가 신설 적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할 거 없고 넘어가서 6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하여 역시 명령도 내릴 수 있는데 누가 내린다? 국토장관이. 왜 그러면
이 공제사업회는 결과를 3개월 내로 게시하라 그랬죠. 게시하는 것도 보니까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거의 없고 전부 빵 사 먹고 밥 사 먹고 MT 가고 막 관리비만 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개선하시오라고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내려가면 7번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당연히 제재가 있겠죠. 그래서 임원에 대해서 뭐도 할 수 있다.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제사업에 관한 임원 국토장관이 갈아치울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 때문에 제목을 딱딱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갑니다. 동그라미 5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첫째 줄 줄 거야 됩니다. 국토장관은 줄 것입니까?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해서 감독까지 줄을 딱 끊었습니다. 여기서 줄 것이면 조심해야 될 거. 아까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지부는 어디에 두고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그랬죠. 지회는 시군구에 두고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는데 감독은 전부 다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국토장관은 협회와 지부, 지회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줄 딱 껐잖아요. 지금 그죠? 시험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지부는 시도지사가 감독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독한다 하면 틀린다고. 그죠?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협회는 전부 다 누가 감독한다? 국토장관이 감독합니다. 그런데 국토장관이 감독을 나갔는데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니나 감독 잘하시오. 나 퇴근합니다. 하고 하면 감독을 불응하는 거잖아요. 불응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하단에 과태료 줄 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는 받았다 하면 자동으로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까지 기억 딱 해놓습니다. 6번 민법의 준용. 자, 이것도 출제되는 문제죠. 다른이 작으니까 뭐 다 안 놓은 게 없죠, 사실은. 협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뭐를 적용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민법에 관한 재단법인을 적용한다 하면 틀리죠. 그래서 출발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협회 하면 뭐를 기억할 것? 비영리 사단법인. 이 말을 기억해놔야 돼요. 여기 기억해야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져갑니다. 자, 협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협회는 무조건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아주 이 짧은 단어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점수 따야 되는 단어이다. 그죠? 271페이지 하단 보칙 돌았습니다. 보칙을 우리는 보충규칙이다 라고 부르는데 아주 가볍지만 한 문제씩 탁탁 겁니다. 첫 번째 보칙이 알아야 될 거 업무의 위탁 돌았습니다. 자, 이건 공부했습니다. 봐요. 협회가 받아서 하면 뭐라 부른다? 수탁 업무다. 수탁 업무가 뭔데? 그러면 실무교육과 시험 시행이죠. 주는 쪽에서는 뭐라 그런다? 위탁 업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제일 하단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줄 것입니다.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업무를 위탁하면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그런 말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적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업무를 위탁하는 사람 첫째 줄 거잖아요.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어디에다가 위탁한다?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다가 위탁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넘기시면 첫 번째 위탁 업무 1번 뭐다? 실무교육. 자, 이제 실무교육에 줄을 딱 꺼놓고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다 배웠습니다. 오늘도 첫 시간에 교육부터 출발했는데 아까 했잖아요. 교육은 몇 개가 있고 3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다.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2시간 전에 것도 지금 가물가물하죠. 지금 벌써. 그죠? 근데 이런 교육은 전부 누가 실시한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국토장관이 지침을 만든다 그랬고.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업자들 교육만 시키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협회 등에 맡긴다고요. 위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2페이지 상단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을 다음 기관에 위탁합니다. 1번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동그라미 전문대학 동그라미 2번 협회 동그라미 3번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이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동그라미 모두 몇 개 있죠? 5개. 근데 여기에 위탁하지만 거의 다 어디에 위탁돼 있다? 협회에 위탁돼 있어요. 협회가 받으면 이거를 뭐라 그런다? 수탁 업무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지금은 명지대 이런 대학에서도 실무교육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전부 협회가 실무교육을 다 받아서 합니다. 자, 그때 실무교육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읽으시면 되겠고 내려가면 2번 제일 밑에
시험에 대한 업무 위탁입니다. 이거 우리는 첫째 날 첫째 수업합니다.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시행할까요? 그렇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죠. 또 이야기했잖아요. 시도지사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 업무를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시행 업무를 맡겨요. 어디에 맡긴다? 이번에 첫째 줄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이제 책에 다 체크해드렸으니까 보면서 대답합니다. 실무교육 어디 위탁합니까? 대학이나 전문대학, 협회, 공기업, 준정보기관 5개 동그라미 했죠? 다시 시험은 어디에 위탁합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뭐가 없지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없다는 걸 조심하라고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하면은 교육하는 기관이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낙 입력이 돼 있으니까 대학 입시 이런 데 우리가 쩌러가 있잖아. 완전히. 그죠? 대학은 시험 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에요.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그리고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밑에 대학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중개사 시험은 어디서 시행하지요?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봐요.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하는데 지금은 공기업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에요. 거기서 시험을 진행하잖아 지금. 그죠? 거기에 맡겨놨기 때문에 이 준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준정부기관이라 그래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이거를 준정부기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협회인데 협회도 시험 칠 수 있는 기관에는 들어와 있죠. 그래서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협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험 좀 칩시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왜 협회가 시험 치자 할까요? 합격자를 줄이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걸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협회가 계속 법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시험 좀 치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협회가 시험 치면 난리 나기 때문에 안 준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을 어디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거라. 그게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자, 마지막입니다. 관보의 고시. 제일 밑에 줄. 시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장 등이 업무를 위탁한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소재지 등을 줄 것입니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딱 꺼놓고.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고시한다는 말은 알려서 보여줘야 된다. 이거를 고시라고 불러요. 여러분 공법 공부하고 계시죠? 네. 공법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아, 토요일 공법입니까? 토요일 공법 공부하실 때 결정, 심의, 입안, 결정, 고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법에서 고시하는 게 몇 개입니까? 또는 고시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시험에 들어와요. 그럼 보통 장난 아니라고 그 문제가. 그래서 고시하는 게 여러분 열 몇 가지를 고시를 공부하는데 중개사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몇 개다? 딱 한 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효자과목으로 알아놔야 된다고. 지금 줄 딱 끊었죠? 뭐가 고시사항입니까? 업무의 위탁은 고시사항이다. 어디에 고시합니까? 관보에. 그죠? 느낌 뭡니까?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해놔야 된다니까요. 뭘로 보나 이 과목은 참 효자 과목이다.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공법 공부하실 때 고시 막 들어옵니다. 책만 넘기면 고시입니다. 완전히. 근데 고시하는 것 안 하는 것 이런 문제 걸면 손도 못 대요. 그런 건 사실은. 그런 걸 다 암기해서 공부한다는 건 무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고시하는 거 다 기억한다는 건 무리라니까. 사실은. 그죠? 그 대신에 어디서 점수 받아야 된다? 이 과목에서 점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강조 많이 했는데.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시사항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은 고시합니다. 어디에 고시합니까? 관보에. 관보라는 것은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다. 그 뜻이에요. 관보.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신문 이래 부르잖아요. 일관적인 신문이고 관보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그걸 관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밑 하단에 관보에 고시하지 일간신문에 고시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려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관보에 고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국민된 도리로서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도 한 번쯤은 봐야 돼요. 국민된 도리로. 그런데 이 관보를 국가에서 신문을 발행하면서 4,500만 원한테 다 줄 수는 없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관보는 주로 어디 있다? 도서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다 비치를 해놔요. 그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찰서, 민원실 이런 데 가면 다 꼽혀 있어요. 그 여러분 그게 관심 없죠? 관보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된 도리로 관보는 한번 봐야 돼요. 제일 보기 좋은 데가 어디다? 도서관이 제일 좋아요. 도서관에 가면 왜 자료 열람실 이런 데 있잖아. 그죠?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안 가시겠지만 이제 서서히 날씨도 더워지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서 공부도 하시잖아. 그죠? 공부하시다가 좀 졸리면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그죠? 옆에 사람 멀쩡하게 공부 잘하는데 가서 커피 한 잔 하지 하고 나가지고는 3시간 떠듭니다. 커피 한 잔 한 게. 그리고 오후 6시 집에 가면서 오늘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다. 이러고, 그죠? 놀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 옆에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방해하지 말고, 졸리거든 커피 한 잔 들고 어디로 간다? 자료열람실 가가지고 관보 한번 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런 때 관보 한번 봐요. 도서관에는 관보가 딱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관보 보러 갈 때 깨끗하게 입고 가야 된다. 추리하게 입어야 된다. 깨끗하게 입고 가야 돼요. 만약에 딸딸이 떨떨떨 끓고 이렇게 가면, 그죠? 그 앞에 있는 직원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관보는 왜 찾지? 이러거든, 그죠? 그냥 깔끔하게 가가지고 관보 좀 봅시다. 이래야 돼요. 아, 그래야, 관보를 봐야 될 정도의 수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 딱 일어나가지고 관보 딱 꺼내줍니다. 그 관보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고 법령이 달라지면 계속 교정을 하기 때문에 이 관보는 여러분 신문 이렇게 철하는 거 보셨죠? 크게 이렇게 앞에 카바 해놓고 쫙 묶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보는 이 책같이 카바 해놓고 묶어놔요.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 법을 빼내고 다시 수르면 다시 놓고 이래야 되거든. 그죠? 그거를 가감한다 그래요. 새로운 법은 갖다 놓고 이제 바뀐 법은 빼내고 이렇게 가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감하는 것을 가제 정리인데 여러분들이 관보를 한번 보거든. 나중에 관보를 갖다 줄 때는 가제 정리를 잘 하셨네요. 한번 그래봐요. 그 여직원 졸도해버려요. 완전히. 왜 졸도하는가 하면 이게 매일 법령이 바뀌고 내려오면 새로 빼내고 놓고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 작업이라서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 그러니까 보통 제자리 꼽아놓고 한 일주일 좀 있다가 한 번에 다 정리해요. 대체적으로 그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관보를 보지도 않고도 가제 정리 잘 하셨네요. 이러면 그 사람 졸도해요. 첫째, 잘 해놨으면 잘 해놓은 걸 알기 때문에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자기가 안 해놨으면 가슴 뜨끔할 거 아니라 지금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인사는 뭘로 해야 된다? 가제 정리 잘 하셨네요. 이래야 돼요. 안 보고도 그래야 해야 돼요. 그럼 그 여직원 졸도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앞에 들어갈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하거나 커피를 빼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자, 됐죠. 다시 이 지금 관보라는 걸 강조하고 이어서 이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업무의 위탁은 어디에 고시한다? 관보에 고시하는데 관보를 도서관에서 꼭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래야 이런 말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때 도서관에 가서 관보 빌렸을 때는 안에 내용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봐봤자 머리 아파요 지금. 그죠? 그 껍데기만 보면 돼. 껍데기만. 그죠? 그래서 관보를 빌려가지고는 자기 자리에서 껍데기 보면 안 되고 자기 자리로 와가 껍데기만 이래보고 다시 갖다 줘요. 안에 열어본다 안 열어본다? 열어보지 말고 지금 있는 것도 정신없는데 그런 거 다 볼 이유도 없고. 그죠? 갖다 줄 때 인사 뭐 하라 그랬죠? 가제 정리 잘 하셨죠. 그럼 그 여직원 졸도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죠? 뭔가 관보를 보고도 가제 정리까지 아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높은 수준이겠느냐, 이거 알 수 있잖아. 그죠?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거나 커피 빼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해가지고 관보에 고시한다를 서임만 하는데도 일간신문에 고시한다를 팍 찍는 선수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죠? 관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보칙의 두 번째 포상금 제도입니다.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또 자, 포상금 제도를 설명하려면 꼭 이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차파라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차파라치가 뭐죠? 차파라치가 신호위반 이런 거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걸 차파라치라 그래요. 봉파라치 들어봤나요? 봉파라치는 봉투파라치. 저기 일회용 봉투 지금 못하도록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찍어서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을 봉파라치 그래요. 안 들어봤나요? 들어봤지. 그죠? 학파라치도 있어요. 학파라치가 뭘까요? 학원은 우리 성인학원 말고 입시학원은 중고등학생들은 11시 되면 문 닫아라. 이게 규칙이에요. 근데 11시 넘어서도 입시학원 하다가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학파라치. 그 파라치가 많아요. 보기보다. 토파라치도 있어요. 토파라치는 뭘까요? 토지파라치예요. 이거 뭔가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으셨죠? 그거 공부하셨어요. 토지거래를 하고 할 때 사고 파는데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사유를 제시하겠죠. 그럼 내가 이 외에 이 토지를 산다.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근데 보통 허가 받을 때 사유 적어낼 때 사놨다가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삽니다. 이렇게 허가 받는 놈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여기다가 전나무를 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발하겠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삽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는 그렇게 받아놓고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를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것을 뭐라 부른다? 토지 파라치. 파라치가 많다니까요. 지금 그런 파라치들이 있듯이 포상금 제도는 부동산 파라치예요. 이게 부동산 파라치가 뭔가 하면 지금 밖에 나가면 무등록업자 있다 없다?
그렇죠. 많겠죠. 또는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자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런 자를 고발하면 포상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팔아치 일명 거래 부른다고요. 자, 그럼 포상금 하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273페이지 제일 상단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등록관청의 동그라미 수사기관 동그라미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여기서 배워야 될 것. 포상금은 누가 지급한다? 등록관청이 지급하고 고발하는 기관은 등록관청이 고발해도 되고 수사기관이 고발해도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고발하면 포상합니까? 1.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일명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 적어놔야 돼요.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거짓 동그라미. 3번 사무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양도 동그라미 빌려주는 자죠. 빌려주는 자가 있다는 빌려서 하는 자도 반드시 있겠죠. 양수되어 받아서 하는 자를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양수도 동그라미. 아, 그래서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 거, 양일 때만 지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포상 대상은 뭐라고요? 무, 거, 양일 때만. 무가 뭐죠? 무등록업자 기억하여 나갑니다. 거는요. 거짓 등록업자. 양은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아서 하는 자를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셨는가 하면 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 아니 된다.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이런 말 다 들으셨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상 대상이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는 형벌은 받더라도 포상 대상은 아닙니다. 포상 대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4가지 무, 거, 양일 때만 포상한다.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거. 자, 이때 내려가면 포상금 지급액. 그러니까 저 결론 들었죠. 그럼 이 무고 양을 고발하면 얼마를 줄까요? 하니까 첫째 줄에 포상금은 건당 얼마란다? 50만 원으로 합니다.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50만 원 준다 그러죠. 옆에다가 에게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에게 50만 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서글픈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등록업자나 지금 밖에 나가면 양도되어 하는 자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발하면 포상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건절됐을까요? 안 됐겠죠. 이유가 뭐다? 포상금이 50만 원 밖에 안 돼. 그죠? 만약에 이 포상금을 건당 5천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중개업 하는 게 낫다? 고발하러 다니는 게 낫다? 훨씬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또 법을 만들 수가 없어. 이 중개업을 하게 안 하는 법이니까. 만약에 포상금을 5만 원을 지급한다. 이 법이 있어야만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 심성에 5만 원 받으려고 누구 고발한다는 게 안 쉽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얼마나 고민을 해서 금액을 만들었는데 금액이 얼마다?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의 실효성이 없는 거라, 이게. 에게 50만 원.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입된 지가 7, 8년이 됐는데 그럼 고발하면 포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자가 많이 들어올까요?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첫째, 거의 없는 이유가 금액이 작고, 두 번째는 고발 포상을 하려면 말로만 해야 된다. 증거 제시해야 된다. 증거 제시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빌려서 하는 사람이다. 빌려준 사람이다. 무등록업자다라는 고발을 하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등록도 하지 않은 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받으면 무등록업자가 되죠. 그러면 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로 이웃에 있는 경쟁업소예요. 그래서 고발이 딱 들어오면 누가 했다는 걸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고발이 잘 안 돼. 이해하시겠죠? 증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그거 같은 직원이거나 옆에 있는 경쟁업소에서 아니면 저 사람이 무등록인지 빌려 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사실. 그죠? 여러분이 이래 지나가다가 저 사람 빌려 사는 사람이네 이런 걸 알 수 없잖아, 지금. 그죠? 누가 안다? 직원이나 경쟁업소에서만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고발한 사람이 알게 되니까 이걸 또 고발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고발하는 자를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이제는 해당되는 저 사람이 양도되어 받은 자다를 수사기관이나 등록장에 고발을 하면 누가 한지를 알게 되니까 협회로 고발을 해요. 그럼 협회로 고발하면 협회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다 고발해주면 포상은 받아서 전달해주는 걸로. 그러면 협회가 일괄적으로 고발하니까 누가 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게 해요. 그렇게 제도를 바꿀 예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제도가 바꾸면 100% 시험 문제예요, 그것도. 지금은 금액이 에게 50만 원 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그때 이어집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50 줄 꺼놓고. 국고에서 100분의 50을 50%를 지원한다는 말은 외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죠? 해당되면 바로 50만 원 지급합니다.
3번 중요합니다. 지급 요건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검사의 동그라미 공소제기 1번 달아놓습니다. 1. 공소제기 또는 2번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양을 고발하면 포상하죠. 자, 포상하는데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요. 고발만 들어온다고 포상할 수는 없겠죠. 죄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죄가 있다를 뭐라 부른다? 1. 공소가 제기되거나 2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만 지급해요. 근데 이런 처분은 누가 한다? 검사가 하는 처분이에요. 뭐 했을 때 지급한다고요? 검사가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하는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 많잖아 사실은. 그죠? 기소유예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 라고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무등록이요 고발 들어왔으면 조사해 보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무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그죠? 옷 입고 나가면서 나 무등록 한번 해볼까 하다가 고발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등록 5분 동안 하다가 적발됐는 거라.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을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거 좀 심하죠?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검사가 무슨 처분을 내린다?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자, 무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5분 했다. 그죠? 그래서 무슨 피해도 발생 안 했는데 이 사람을 3년 징역에 보낸다는 건 과하니까 반성문 쓰고 나갑니다. 검사가 쓰라 그럽니다. 반성문. 나 누구누구는 무등록을 5분 동안 하다가 갈로 열고 재수 없게, 그죠? 갈로 닫아놓고 적발되었으므로 차후에 절대 무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반성문 쓰고 나가는 것을 기소유예한다 그래요. 이런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 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이 기소유예권입니다, 이거. 여러분, 검사는 그죠? 우리 판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할 때 사가 무슨 사자죠? 이 선비사자 씁니다. 이해하십니까? 판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때 이게 선비사자 씁니다. 근데 의사는 뭐 쓸까요? 의사는 희한하게도 선생님 사자 씁니다. 사부님 할 때 이 사자 씁니다. 의사는 요래 적어요. 이것도 아주 별나죠. 그래서 판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전부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검사는 검사할 때 사자가 일사자를 씁니다. 이게. 검자도 제 쓸 줄 압니다. 검사가 무슨 자 쓴다고요? 일사자를 쓴다고. 그래서 요 검자가 뭔가 하면 칼검자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칼을 들고 일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요 선비사자를 안 쓴다고요. 그래서 검사는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죽였다 살렸다 하면 다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하는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게 검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공소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검사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풀어줄 필요가 있네. 큰 죄가 없네. 반성문 안 쓰고 나가는 것을 기소유예라 그래요. 그럼 기소유예라는 말은 어쨌든 죄는 있긴 있잖아. 작아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지급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공소제기는 이제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죄가 있는 사람 맞아. 그러면 이제 이걸 법원으로 넘겨요. 공소를 제기한다 그럽니다. 제기하면 판사가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니까 요거는 정도를 보고 니는 2년 징역에 처한다. 1,5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판결이 나온다고. 그죠? 스토리가 고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고유 권한이 뭐다? 공소권이에요. 공소권. 그래서 양양이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뭐 했을 때 지급한다?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시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확정이 되거나 죄가 있어도 아주 작아도 지급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용어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게 나온다고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거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해. 불기소라는 말은 죄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죄거리가.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시에 지급한다. 시험에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기소유예 시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여러분한테 안 쉬우니까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 시에만 지급한다. 이런 말들을 좀 들어놓으셔야 돼요. 불기소는 이렇게 기하면 돼요. 불기소는 뭐다? 아예 죄가 없더라.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죄가 없다. 그럼 지급 안 해. 그 다음에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 있는지 없는지 확정 안 되는 것도 지급은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기소유예는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무등록업자요 라고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그랬죠. 포상금 50만 지급하니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무등록업자요 고발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실제 여러분은 무등록 했다 안 했다? 지금 안 했잖아 실제. 근데 자기를 대상으로 무등록이라고 고발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뭐 성북경찰서에서 언제 몇 월 몇 시에 당신은 무등록으로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뭐 몇 월 몇 시 조사실로 출두하시오라고 출두 요구서 갔다고 와요. 그 요구서 받으면 출두하러 간다 안 간다? 아, 본인 갑니까? 간다 안 간다? 몇 월 며칠 날 조사실로 언제 나오시오 이렇게 요구서가 나오면 간다 안 간다? 간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렇지, 나는 죄 안 짓는데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본인은 간다 안 간다? 간다. 가는 사람 세 사람, 안 가는 분 한 분인데 지금 여기 계시면 착한 분들입니다. 출석 요구서가 오면 간다 이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대다수 사람은 안 간다예요. 왜 그럼 너 죄도 안 짓는데 왜 가는데?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죠? 착한 사람들은 간다예요 지금. 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럼 안 옵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성북경찰서에서 출두 요구서를 몇 월 며칠 오세요 했는데 안 온다니까요.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차 요구서 또 보내요. 2차 요구서는 이제 벌금 글씨 적어놨어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체포하러 가는 수도 있습니다. 빨간 것으로 찍어놨어요. 그 말은 체포하러 온다는 소리다, 안 온다는 소리다? 안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죠? 체포하러 올 것 같으면 그래 안 적어놔. 아예 잡으러 와버리지 벌써. 그죠? 그러니까 2차 요구서 언제까지 나오시오? 안 나오면 이번에는 강제로 체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안 온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 이게 국가적인 큰 사건이다. 요구서를 보내겠습니까? 벌써 잡으러 오겠습니까? 옛날에 잡으러 오지. 그러니까 무등록, 뭐 양도대 이런 걸 지금 막 형사들이 막 잡으러 올 그런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요구서 또 2차 요구서 보내요. 그럼 또 2차 요구서 보는데 또 안 와. 또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체포하겠습니다. 적어놔도 체포하러 안 온다니까요. 이게 무슨 간첩 사건이고 큰 사건이면 요구서 보낸다. 벌써 잡으러 왔다. 예전에 잡으러 왔다니까 벌써. 그죠? 그러니까 2차 요구서 보내도 또 안 와요. 그럼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오면 어떻게 하기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요. 기소유예가 뭐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됐다고. 무슨 고발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봐야 조사가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건데 이 사람 안 와. 근데 나서서 잡으러 갈 만한 수준도 아니라 지금 이게. 그죠? 그럼 이거를 무슨 처분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소유예 처분이 딱 되면 이제 봄, 가을로 그죠? 날씨 좋을 때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놀러 많이 다니죠.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도와 도, 시와 지, 뭐 서울과 이거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가 이쪽에 있잖아, 그죠? 도와 도 경계를 넘으면 검문하는 거 이런 거 보셨죠? 검문할 때 기소유예자들이 이제 적발이 돼요. 그거 이런 고발된 자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됐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해 놓으면 전산망에 딱 등록이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검문하다가 기소유예로 걸려 있네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실제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약식기소 벌금 20만 원 이래 내야 돼요. 왜 그럼 조사받으러 안 왔기 때문에, 그죠? 그걸 약식기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봄, 가을로 놀러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기 지역에서만 놀아야 돼요. 만약에 가족들하고 차 타고 놀러 가다 갑자기 검문 좀 합시다 하는데 기소유예네요. 잠깐 돌아보시오.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벌금 20만 안 내면 안 나간단다. 이러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때 또 카드 꺼내가지고 카드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카드도 안 돼요. 돌아가지고 또 차 안에서 5만 원씩 5만 원씩 다 내가 20만 원 내야 풀려나요, 그게. 그러니까 기소유예 되는 사람들은 멀리 놀러 가면 안 돼. 또 봄, 가을에. 자기 동네에서 뺑뺑 돌아야 돼요. 시와 시, 도와 도 넘어가면 무조건 경계 걸려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여러분 3, 4월 달에 이렇게 하면 파출소 같은데 기소유예자 일제 단속기간 이런 플랜카드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일제 단속을 많이 하는 자들은 승진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소유예는 그래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적발이 딱 되면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처분받을 거고 없으면 죄 없는 걸로 될 거고, 그죠?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 비슷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 양양만 포상하는데 언제 포상한다? 공소가 제기되거나, 이건 죄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기소유예, 죄가 있어도 약하게 있어도 지급해줘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받으면. 불기소가 뭐다? 죄가 없더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럼 지급 안 해요. 그 다음 기소유예도 지급한다면 틀려요. 기소유예가 뭐라 그랬대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된 사람도 지급 안 해요. 지급하는 조건 두 가지를 기억할 것.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소유예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하얀 글씨에 기소유예와 노란 글씨에 기소유예. 이거 그랬어요. 그렇네요. 이거 똑같이 썼네. 제가 잘못 적었는데. 똑같네요. 기소유예 지급하는데 기소 중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똑같은 걸 이제 발견했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기소 중지는 뭐라 그랬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된 자. 됐죠? 기소 중지자, 일제 단속 기간 이런 게 나옵니다. 글자가 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기소유예는 뭐라 그랬죠? 죄가 있는데 아주 약하다. 약해도 지급해요. 기소 중지는 뭐라 그랬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됐다고. 확정이 안 된 자 지급하지 않습니다. 확정 안 된 자는 어떻게 하죠?
검문 같은 데서 걸리면 이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부터 조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기소 중지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소 중지자는 제가 있다고 확정된 자는 아니죠. 조사를 해봐야 아는 자, 조사가 안 돼 있는 자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라는 거 양식 보시고 276페이지 지급 절차 뭐 해마다 나오는 단은 상단 포상금의 지급 방법 절차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2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합니까?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에 고발을 하더라도 포상금은 누가 지급한다? 등록관청만 지급한다는 걸 잘 보란 말이에요.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때 3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데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내로 지급해준다?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1개월의 동그라미. 이것도 2개월 내로 지급한다고 틀리게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제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가 4번, 5번입니다. 해마다 안 빠지는 거 4번, 5번 별평. 조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자, 두 사람 이상이 줄 거 놓고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하고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이 신고 고발되면 자, 2건 이상 신고 고발에 줄 거고 신고 고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최초로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최초 동그라미. 자, 이 지분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제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안 그리면 무조건 당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갑이라는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하죠. 그럼 이 무등록업자요 하고 A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A한테 지급하겠지.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두 사람 이상이 고발합니다. A, B, C 세 사람이 고발했다니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한다? 지금 줄 것이 잖아요. 2인 이상이면 누구? 균등하게 지급한다. 그죠? 이거를 최초 이런 말에 걸려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죠? 그래서 2인 이상이면 균등하게 지급한다. 그 말은 나누기 3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균등하게 지급하는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50% 주고 나머지 반반씩 주세요 하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합의한 대로 해주는 게 제일 말썽 없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어리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등록업자도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거짓 등록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 자격증에 이름 고쳐가지고 자기 이름을 등록했다든지 이런 게 거짓 등록이잖아요. 이 거짓 등록은 거의 무등록과 같은 급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거짓 등록업자도 고발하면 포상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으로 등록한 자요 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왔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우리 이걸 뭐라 부른다? 하나의 사건을 2건 이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한다? 이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금 줄 거는 게 교재는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든지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오면 균등하게 지급한다 하면 X잖아요. 걸려다 간다니까요. 막 조문이 그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두 사람 이상이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 그려놨잖아요. 자, 하나의 사건에 A, B, C 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지급한다. 근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해주고 하나의 사건을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왔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이걸 뭐라 그런다? 2건이 들어왔다. 누구에게? 최초. 이렇게 그림으로 눈으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조문으로 익히면 100% 당한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한테 수업을 전달했고 해마다 지금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해마다.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문제. 그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눈에 딱 넣어놓으셔 입력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됐고 문필기를 그려 오랍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단원이 이렇게 신고 고발한 자에게 대해서 이 고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주 야비하겠지만 이걸 시험에서 고소한 자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내면 사실 안 되지만 그것도 구분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 제일 위에다가 고소, 고발 이렇게 한번 적어놔 봐요. 구분하는 실제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고소라는 말도 들어봤고 고발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럼 지금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다?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고소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 지금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문제 내면 야비하지만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보자 이 말이에요. 고소 고발 적었습니까? 적어놓고 고발은 제3자 적어놓습니다. 고소는 당사자. 그래서 고소 고발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다시 고발은 누가 한다고요? 제3자.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잡혔으면 저 사람이 간첩입니다. 고발해야 된다. 고소해야 된다. 고발해야지. 저 사람이 간첩인 게 내 당사자하고 문제 있는 거 있다 없다? 없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 초등학교 가면 신고 고발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그래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그지? 고발하면 제3자예요. 저 사람이 교통사고,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뭐 해야 된다? 고발해야 되지. 나하고 관계없잖아. 그죠? 저 사람이 나를 때렸습니다. 고소해야 된다고. 내가 당사자잖아, 지금. 느낌 뭡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고소사건입니다. 고소사건. 느낌 오죠? 그러면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입니다. 고발하지. 저 사람이 무등록이 내하고 무슨 영향이 있는 건 없잖아, 지금. 되겠습니까? 제3자적 개념을 고발, 그 다음에 당사자 개념을 고소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서 가보시면 조사계에 가면 고소사건 조사하는데 고발사건 조사하는데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고소사건, 고발사건 그렇게 말한다고요. 고발하면 뭐를 생각하고? 제3자, 고소는 당사자. 됐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돼요. 그럼 난 당사자니까 고소해야 돼. 되겠죠? 제3자의 사건은 고발입니다. 그래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됐고 이제 보칙의 마지막 수수료입니다. 거기 3번 수수료에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수료로 나오지만 헷갈리진 않지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중개수수료 있죠? 이 중개수수료라고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지금 그 수수료라는 제목 앞에다가 글자 2개 행정수수료 이렇게 적어놓으면 구분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중개수수료도 이제 중개보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진 않지만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지금 수수료 파트는 무슨 수수료를 말하는 거다? 행정수수료를 말합니다. 밑에 6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또 출제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기보다 가벼운 단어인데. 자, 또 이 단어는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나 구청에 주민등록 등본떼로 가면 등본 떼고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수수료 내는 거 기억하시죠? 아, 이게 뭔가 하면 행정을 하고 받는 수수료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도 뭔가를 받고는 돈 내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른다? 행정수수료, 그래요. 그래서 행정수수료가 하단에 6가지인데, 첫째 줄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줄 닦아놓고 바에 따라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냥 수수료라 그래도 되고. 그런데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이 모두 몇 개가 있다? 6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6개가 들어오니까 섞어놓고 행정수수료 대상이 아닌 것, 인 것, 문제 물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단은 행정수수료 또는 수수료라는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정 딱 기억하셔야 돼요. 정. 그래서 우리는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냅니다.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낸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개업을 할 때 필요한 정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있어야 됩니까? 등록증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증은 모두 몇 개? 3개예요. 또 중개업을 하기 위한 증이 뭡니까? 그러니까 또 운전면허증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운전면허증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증이 3가지가 있는데 이런 증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 냅니다. 또는 잊어버리면 재교부 받아야 되겠죠? 수수료 냅니다. 등록증 교부 시, 재교부 시. 그 다음 신고필증 교부 받을 때, 뭐 받을 때? 재교부 받을 때. 아, 그러니까 6가지나 쫙 있지만 묶어놓고 보면 3가지밖에 안 돼요.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하나. 그런데 자격증이 교부될 때 수수료가 없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 안 받는가 하면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교부할 때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6가지나 쫙 들어오지만 놀랄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수수료는 언제 발생한다?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 발생한다. 됐습니까? 근데 조심할 게 뭐다? 1번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어요. 왜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 안 받을까요? 시험 칠 때 수수료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원서 낼 때 수수료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했을까요? 원서 접수할 때. 작년에 1차 하면 14,000원, 2차, 1, 2차 다 하면 28,000원이에요. 지금 27,600원인가? 어쨌든 28,000원이에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모든 시험을 칠 때는 수수료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거 외울 게 없잖아요.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맞죠? 그럼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격증 교부할 때는 그냥 내줍니다. 왜 그냥 내줄까요?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잖아, 지금. 그죠? 자격증은 교부를 해줬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자가 왜 재교부 받을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럼 새로 받을 때는 돈 내야 돼, 수수료. 그 다음, 등록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신고필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아, 증 받을 때마다 돈 내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있고. 그 다음,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여러분들 원서 쓸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무소 이전 시에 수수료 있다. OX. X. 휴업 폐업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X. 증하고 다 관계없는 소리잖아. 그게.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행정 수수료 있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수수료 하면 뭐를 기억하라 그랬다? 증 딱 잡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증. 그죠?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냅니다. 1번만 조심하면 된다. 시험 응시할 때. 내려가면 2번 예외는 볼 것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2번에 1번 국토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면 수수료는 국토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 그 글자 그대로 따라 붙잖아. 그치? 그죠? 2번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45조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 그대로야. 국토장관이 시험 치면 무슨 수수료?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위탁하면 위탁한 자가 결정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그건 고민할 필요 없다고. 됐죠? 그래서 정에 관련되는 수수료 6가지도 정리됐습니다. 가벼운 시간 보치기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재 283페이지 지도, 감독, 행정, 처분 이제 법령의 마무리 파트로 다음 주에 접어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